반갑습니다. 물리학원 박쌤입니다. 세상은 아주 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하네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개인이 대처해 나가야 될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다들 부딪힌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딱 예전에는 다양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계 질서가 다시 이제 두 가지 색깔로 딱 지금 개편되고 있어요. 민주주의와 이제 독재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앞으로 놓일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또 되게 슬픈 소식도 있었잖아요.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해서 잘못돼가지고 10살 먹은 딸과 함께 그런 불행한 소식들도 전해지는데 우리들은 그런 거에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박스라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을 많이 즐기는데 이제 약을 먹지 말라고 제가 또 열변을 토하는 또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제 팬데믹이 오고 처음 대학 동창들이 모임을 갔는데요. 내 친구들이지만 안타까워요. 왜냐면 40대 때부터 당뇨약에다 고혈압약 다 고지혈증약까지 다들 먹고 있거든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떻게든 또 변했는지 한 3년 만에 얼굴 보는 거라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6장은 뭐냐면 진통제는 마약의 악마의 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종류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는 제 앞 동영상들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란 책을 안 풀어드렸었구나. 동영상에서는 거기에 하여간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책에 이제 진통제,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책이 있냐면 좋은 의사는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통제는 병을 만드는 약이다.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 약을 먹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아보 교수는 말한다. 여기서 아보 교수는 아보도우르 교수고 세계적인 면역학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는 면역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진통제는 하여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152페이지에 왜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작용이 강하고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혈류장애를 일으키고 과립구가 조직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켜 아프기 때문이다. 통증의 원인은 바로 진통제였다. 우리는 그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먹은 진통제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거죠. 다른 게 다 이해를 안 되신다 하더라도 요거는 한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교감신경을 긴장시키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을 긴장을 시키면 과립구가 늘어나고요. 과립구가 늘어나는 건 유해산소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상황이란 얘기거든요. 그냥 스트레스 상황을 쭉 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몸에서 기전이 일어나는데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받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잖아요. 그걸 약을 먹음으로써 내 몸이 일으킨다라는 거죠. 또 153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증이 일어나는 첫째 원인은 혈류장애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혈류장애를 일으키고 라고 돼 있잖아요. 소염 진통제가 혈류장애를 일으키는가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소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산소 부족. 산소가 부족하는 거죠. 왜? 혈류장애가 일어나니까 산소가 부족을 하게 되는 거죠. 소염 진통제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무리하게 억제하면 혈관이 닫혀 혈류장애가 더욱 악화됩니다. 지각이 무디어져 통증이 가라앉아도 근본 원인인 혈류장애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보도르 교수가 한 얘기예요.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고 진통제 먹는 것을 끊으면 몸은 혈류를 재개시키기 위해 다시 프로스타글란딘을 동원하여 혈관을 연다. 그러면 통증이 도지고 다시 진통제를 먹는다. 실로 악순환이다. 간단히 말하면 소염 진통제 성분이 사라진 금단 증상이 통증이다. 그러므로 두통 환자는 두통약을 놓을 수 없다. 병원이 약 중독 환자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환자는 자신이 약물에 중독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약을 왜 드세요? 그럼 낫기위해서 먹죠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약이 줄어야 됩니까? 늘어야 됩니까? 대답은 다 줄어야 된다고 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약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도 갸우뚱해요. 근데 안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그럼 왜 불안할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한지를.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류장애는 전신세포의 활력을 빼앗고 다양한 병을 일으킵니다. 소염 진통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혈류가 끊어져 냉증이나 기울림, 현기증, 두통, 요통이 발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기 사용하면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아드레날린이 증가한다. 이것은 독사와 독보다 2배에서 3배나 독성이 높고 체내를 순환하면 기분이 나빠져 짜증이 나거나 울컥한다라고 합니다. 아보도우르 교수가 한 얘기예요. 약을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증상을 느끼기 싫어서 약을 먹는데 약을 먹음으로 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각자 선택이라는 거죠. 157페이지에 진통제는 중추신경이라는 인간 몸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작용하여 잠깐 고통을 달래줄 뿐이다. 다무라 교수, 이것도 의사인데요. 또 진통제의 부작용은 피부에도 많이 나타난다. 소위 약진이다. 피부 증상으로 죽는 일도 있다. 죽는 일도 있답니다. 그럼 뭐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부암, 흑색종 같은 경우도 피부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암이기 때문에 죽는다. 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피부 때문에도 사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5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구급실을 제외하고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단언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병원은 이미 병을 고치는 장소가 아니다. 병을 만드는 장소다. 단지 허리 요통으로 병원에 갔을 뿐인데 당신은 지옥의 약물 장기 투여에 휘말려 큰 수술을 하게 되든지 마지막에는 결국 폐인이 되든지 암에 걸려 맹독, 항암제에 살해당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좀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의사들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후나세 슌스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를 10년 이상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생존을 얼만큼 했는지까지 확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쪽에 보면 옛날부터 냉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몸이 차서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립니다. 시체는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물어보면 다 차갑대요. 차가우면 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든 병은 혈류장애, 즉 냉증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진통제는 악마의 약일 수밖에 없다. 왜? 혈류장애를 일으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이다. 암세포는 저체온일수록 증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네.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과 산소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몸이 차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몰핀이 나와요. 몰핀. 진통제죠. 진통 마약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기본적으로 통증이 없습니다. 암으로 죽을 때는 대단히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그것은 암 자체가 일으키는 통증이 아니라 항암자의 방사선으로 조직이 극한까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사실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은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왜 고통스러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만도 아닌데 희한하게 영과 육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보완관계고 서로가 필요 충분 조건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고통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데 임사 체험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에도 꽤 많더라고요. 150명의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그 내에서 책을 낸 사람들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자베스 리블로커스 그 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긴 한데
그분들 얘기가 그 고통은 잠깐인데 그 너무나 그 환한 빛과 그 밝음을 보고서 다시 살아나기가 싫었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임사 체험을 하기 전과 삶이 다 바뀐답니다. 다 봉사 활동을 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16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기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면 그러니까 모르핀을 투여하면 암과 싸우는 NK세포의 림프구를 극도로 감소시킨다. 모르핀 투여는 환자의 암과 싸우는 마지막 힘까지 파괴한다. 자연 치유를 향한 희망의 나온 불꽃마저도 모르핀 투여로 사라진다. 이제 남은 것은 무참하고 슬픈 죽음밖에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은 조금씩은 낮춰주긴 해야 되죠. 너무 극단적인 이 후나세 인양반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이긴 한데 또 외형 소염 진통제인데 외형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 붙이는 거에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파스 이런 종류겠죠. 안티프라민 뭐 이런 거겠죠. 뭐 안티프라민하고 약간 성질은 틀리긴 하지만 이게 A형암은 고혈압, 당뇨, 불면 등이 걱정된다라고 소제목으로 해놨고요. 167페이지에 효능이 빠른 약일수록 위험하다는 약의 대원칙을 상기하길 바란다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스도 사실은 오래 붙이면 안 좋거든요. 너무 아프면 한 번씩은 붙이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1페이지에 보게 되면 붙이는 소염 진통제에 배합된 인도메타신의 충격적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급성 심부전, 천식 발작, 쇼크, 알레르기, 위궤양, 위뇌출혈, 빈혈, 혈액장애, 메스꺼움, 구토, 복통설사, 현기증, 부기, 구내염 등등. 이게 약의 입문서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랍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붙이는데 붙이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좀 찜찜하기는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되게 즐겨 사용하시잖아요. 많이 붙이시는데 어쨌든 간에 또 이제 7장은 뭐냐면 스테로이드 약물 장기 투여 지옥 한 번 사용하면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이게 부신 피질 호르몬이 이게 스테로이드인데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개선을 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게 병을 악화시키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179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염증은 림프구의 일종인 과립구가 침입한 세균을 활성산소로 죽이는 상태다. 염증을 화염방사기라고 하면 불꽃은 자신의 조직까지도 공격한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부위는 아프다. 활성산소를 대량 방출하여 세포를 산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뭐라고요? 내 세포가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병의 뭐라고요? 스트레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어디서 나온다고요? 스테로이드제에서 바로 이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18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간쯤에 원래 긴급 의료약인 스테로이드제를 어쩐 일인지 만성병에도 대량으로 남용하고 있다. 사실 스테로이드제는 그 안내서에 보게 되면 일주일 이상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 이상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토피성 피부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교염병 등 아보교수는 스테로이드제의 투여가 난치병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한다. 네. 오히려 처음엔 가라앉는 것 같지만 그래서 스테로이드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이 그걸 발랐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부가 까맣게 죽죠. 딱딱해지면서. 그래서 거북이 껍질처럼 되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 신정을 칠 때 거북이 등껍질을 불에 태워서 갈라지는 그걸 보고 전쟁이 날 건지 가뭄이 날 건지를 추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북이 등껍질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게 되면. 18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서히 몸에 축적되어 머지않아 산화 콜레스테롤로 변하고 주변의 조직을 산화하여 새로운 피부염을 일으킵니다. 체내에서 산화가 진행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심해져 과립구 증가에 따른 조직 파괴도 진행되어 염증이 심해집니다. 라고 아보도르 교수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보 교수의 경고는 이어진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중독이 만들어집니다. 아토피성 피부염뿐만 아니라 교원병 등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모든 병에서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난치병이 돼버린 아토피성 피부염은 의염병 그 자체입니다. 의염병이라고 하는 건 병원에서 생기는 병을, 의료 때문에 생기는 병을 의염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원병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연골 쪽에 다 생기는 병을 교원병이라고 불러요. 연골에 생기는 질병들,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통틀어서 그냥 교원병이라고 하거든요. 교원이라는 게 이제 연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83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쪽에 병이란 신체가 낳는 현상이라는 대원칙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여러 증상의 목적은 혈류를 늘려 유해 물질을 배설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아보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야 낫는다는 얘기가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질병을 앓다가 내가 건강해지려면 아파갈 때 느꼈던 통증을 그대로 느껴야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될 때도 반드시 통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통증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의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때문에 생기는 병에 대한 게 나오는데 185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도 이제 의염병으로 분류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증상에는 설사, 혈변, 점액이나 고름이 섞이는 점혈변, 하복, 부통, 발열, 거태감, 빈혈, 체중 감소 등이 있다. 이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염진통제 먹으면 나오는 증상 부작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우리가 몰라서 일어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모를까요? 참 어떨 때 생각하면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평생에 걸친 의료관리란 일생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을 장기 투여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궤양성 대장염의 환자 수가 로켓처럼 올라가 폭발한다. 원래는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낫는 병이다. 궤양성 대장염이 원래 그냥 놔두면 낫는 병인데 이걸 계속 치료해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클론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소장을 중심으로 한 소화관의 점막에 염증이 일어나 궤양이 생기거나 소화관의 내강이 좁아지거나 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소화기관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어도 글로 새요. 그래서 음식물도 못 먹어요. 사실 클론병에 걸리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해주냐면 유산균 탄 물을 그냥 먹는 거예요. 삼시세끼. 그래도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스테로이드제 많이 쓰면 걸리는 질병들이라니까요. 발열,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수반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음식이 줄줄 새는데 오염이 돼서 발열이 생기고 뭐 설사하는 건 기본이고 복통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음식물을 못 먹을 때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소장은 말하자면 림프계의 영역으로 과리구는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서식하는 대식세포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치료는 먼저 소개한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제 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아보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또 면역 억제제를 써버리는 거죠. 되게 슬픈 거예요. 또 하나 아토피 치료약인 거죠. 이건 스테로이드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19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용 아토피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이건 이제 일본의 케이스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그 치료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의사들이 보고 그 가이드를 따라야만 되거든요. 일본 의료 체계는 그래요. 그래서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스테로이드제의 큰 부작용과 재발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의사는 안심하고 마음껏 사용한다. 뭐를요? 스테로이드 제제를 그냥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교원병들이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고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면역 억제제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었어요.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그래 그게 좀 가라앉았다 칩시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면역력이 없는데.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괴롭다고 해서
약을 쓴다거나 면역 억제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퀘스천 마크를 던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운지. 약을 안 먹으면, 고혈압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진짜 죽을 건지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한번 붙여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194페이지에 가려움을 멈추는 물약 그래가지고 악명 높은 스테로이드제 아이에게 바르면 안 된다라고 해놨어요. 이제 벌레에 물려서 생기는 이제 가려움증 하는 게 바르는 그 약이에요. 물약 같은 거 있죠. 195페이지에 보게 되면 최근 부모들이 야외 캠프에서 벌레 물린 데 스프레이 약을 뿌리는 것을 종종 본다. 사람은 벌레에 물릴수록 강해지는 법이므로 약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제 물렸을 때 알러지가 생기게 될까봐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없다고 한다면 안 바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모기나 벌레 물리기 싫다고 해서 막 쭉쭉 뿌려대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 알러지를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비타민 B군을 장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체질이 개선이 돼요. 저희 세대 때, 저희 집은 가난해서 못 먹고 커봤지만 저희 세대 때 먹었던 그 뭐였더라? 일본에서 수입해서 팔았던 건데 원기소. 그게 이제 비타민 B군인데, 원기소에는 비타민 B군이 6가지가 뺏겼고 이제 8가지가 컴플렉스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장기 복용시키면 알러지 체질이 바뀝니다. 비타민 B군은 아이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군은 196페이지에 피부는 어떤 동물이라도 바르면 흡수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피부에 바르는 독성 물질은 피부에 남은 경피도 오르면 체내에서 나쁜 짓을 한다. 이런 문구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피부는 흡수기관이라고 인터넷에 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피부는 일단 배출기관이에요. 그러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 모공을 확장시켜갖고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화학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피부가 흡수기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종이 인형이에요. 비 오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비가 다 흡수돼갖고 띵띵 부를 거니까. 샤워도 하시면 안 돼요. 그물 다 흡수될 거니까. 피부는 배출기관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수한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모공을 열고 강제로 밀어넣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책에서도 피부는 어떤 동물이라도 바르면 흡수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는 배출기관이다, 어느 책에서는 이렇게 또 흡수를 한다 하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저 말을 믿어야 될지.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죠. 비타민에 대해서. 비타민 쇼크라는 책이죠. 독일에서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그 논문으로도 발표돼갖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막 갑론을박이 많았던 얘기인데, 비타민 A가 뭐 폐에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 그걸 또 실험을 한 거예요. 베타카로틴 가지고. 그래갖고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였더니 폐암이 더 많이 유발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비타민 A가 베타카로틴만 있냐고요. 비타민 A라고 지정을 할 때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뭐 제아산틴, 루테인 할 것 없이 다 짬뽕되어 있는 게 그게 비타민 A거든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녹차를 많이 마셔라. 녹차에 카테킨이 하루에 8잔에서 10잔을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라고. 그래갖고 엄청 많이 먹은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관이 다 얇아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죠. 또 그러면 녹차에는 카테킨만 있나요? 카페인 성분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2년상으로 계속 빼가지고 어떻게 돼요? 몸에 수분이 없어가지고 병이 생기고. 항상 토탈로 보셔야 돼요. 피부는 경피독을 만든다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피부는 일단 대표적인 배출기관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두통약의 원인은 두통약 이렇게 돼 있고, 낫고 싶으면 두통약을 끊어라 이렇게 했죠. 두통을 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통증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라 그랬죠. 두통이 많은 분들이 물을 안 드세요. 물론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두통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어쨌든 간에 201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진통제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의 회로를 끊을 뿐이다. 그래서 그냥 두통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의 원인인 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작용은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여 통증을 얼버무리면 효능이 나빠집니다. 게다가 뇌의 신경세포가 과민해져 작은 자극에도 아픔을 느낍니다. 약으로 두통을 억제한다고 생각했는데 두통의 횟수가 늘고 만성화됩니다. 증상도 더 나빠져 약물 남용 두통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이제 마이니치 라이프라는 잡지에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통의 원인은 두통약이었다. 웃기는 이야기다. 웃긴데요. 예. 근데 안 웃기죠. 두통이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좀 안 느껴야 살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 두통을 느껴본 적이 지금 평생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 심한 분들은 뭐 진짜 아무 일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되게 재밌는 게 두뇌는 통증을 못 느끼게, 실질적으로 통증을 잘 못 느낀대요. 그냥 신경세포 때문에 느끼는 건데 하여간 웃기는 얘기죠. 204페이지에 보게 되면 쉰다는 것은 신체와 함께 소화기계도 쉬는 것이다. 인간이 하루 세 끼를 먹으면 그것은 소화 흡수하는 에너지는 정식 마라톤을 달리는 것만큼 방대하다. 먹지 않고 단식하면 소화 흡수된 에너지는 모두 치유와 배독 에너지로 이용한다. 단식으로 면역력이 몇 배, 몇십 배로 뛰어오른다. 결국 뭐예요? 현대인들의 두통도 많고 아프고 많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많이 먹어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성 질병이 이렇게 만연한 거죠. 만성 질병들이. 그래서 좀 줄이셔야 돼요. 먹는 거를. 여기 먹지 않고 단식하면 소화 흡수되는 에너지는 모두 치유와 배독 에너지로 이동한다. 다 치료하는 데 쓴다고요. 간이란 놈은 그렇게 충실한 놈이거든요. 자, 205페이지는 편두통약, 지끈지끈 낫지 않는 것은 약의 금당 증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나올 당시에 1000만 명의 편두통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편두통 앓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편두통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발작성이다. 발작성이라는 건 길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아프다 그냥 되는 거고, 움직이면 머리가 울린다. 통증이 상당히 강하다. 지끈지끈 아프다. 한쪽만 아프다. 구토가 난다. 빛이나 소리에 과민해진다. 징조가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혈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207페이지에 약을 사용하면 통증이 바로 가라앉기 때문에 과다 복용으로 이어지기 쉬워 약물남용으로 말미암은 두통이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도쿄신문은 경고를 한다. 특히 약을 한 달에 10일 이상 먹는 사람에게 일어나기 쉽다고 한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견디기 어려운 두통의 원인은 편두통 특효약이었다. 편두통 특효약을 먹어서 두통이 어떻게 됐다고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8페이지에 맨 밑에 보게 되면 만성 두통의 통증은 금단 증상이다. 아무튼 약을 끊는다. 그리고 누워서 통증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은 특히 아픈 거를 죄악시합니다.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될 때는 아플 때, 아파질 때, 내가 병이 생길 때 아팠던 통증을 그대로 다시 역으로 느껴야만, 내 몸에 다시 와야만 정상적인 상태로 가요. 그게 치유의 단계거든요. 근데 이 통증을 싫어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통증을 싫어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통증이 오면 내가 뭔가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낸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약간 편한데 그러지 않고 죄악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바로 약을 처치한다거나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고혈압 약도 마찬가지일 거고 너무 뒷목이 뻐근하다든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약을 드셔야 되겠지만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사실은 저도 이제 50대 완전 후반이지만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한 판을 더 살아야 된다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약에 의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상식을 키우셔서 조금 더 지식을 키우셔서 건강한 삶을 한 판 더 살아야 하는 그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 식습관, 생활습관 바꾸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